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주제 발표와 토론 진행을 맡은 진희종입니다. 저는 제주 세종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요. 특별위원이기도 하고 지금은 제주대학교 언론홍보과에서 이제 시사 저널리즘하고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제주도의 특별자치 추진단 대단히 노고가 많았고요. 오늘 좋은 어떤 얘기들이 특별자치도의 어떤 변화와 혁신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간단히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제 발표 안성호 교수님이 한 30분 내외로 이제 뿔뿔이 민주주의 원리와 실천 제주 읍면동 주민자치제도 구상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고요. 6분의 토론하시는 분이 대충 한 5분 이내로 토론을 해주시고 시간이 여분이 있으면 상호 질문, 상호 쟁점 토론도 가능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주제 발표를 담당해 주신 안성호 제주 세종특별위원회 전 위원장, 지금 위원장이시죠? 소개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주시고 지역과 서귀포입니다만은 특히 제주도 내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이경련 제주특별자치도 의원 소개하겠습니다. 간단히 양해 말씀드리면 우리 이경련 의원께서는 또 서귀포에도 갑자기 아주 중요한 행사가 이렇게 마련돼 가지고 아마 토론을 일찍 해서 본의 아니게 이제 떠나시게 될 겁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아마 이후의 내용은 우리 이경련 의원께서 좀 참조해서 나중에 어떤 조언이나 의견이 있으면 특별자치 추진단에 아마 의견을 개진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우리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이상걸 자치분권위원회 반갑습니다. 우리 이상걸 담당관께서는 서울에서 왔는데 지금 제주도가 단풍 최절정입니다. 틈나는 대로 가까운 한라산 가서 좀 단풍 구경도 하시고 좀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길 빌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지방자치에 관해서는 이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밀도 있게 좀 조언도 해주시고 역할을 해주시는 강주영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제주일보의 우리 강재병 편집국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여러 시민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 중에 하나이고 특히 주민자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독보적인 어떤 연구와 어떤 대안 제시를 해주시는 제주주민자치연대 박예순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자리를 비켜서 안성호 교수님으로부터 30분간 주제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중한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시작된 지 15년이 됐습니다. 특별한 제도를 마련해서 한 15년쯤 지나면 그 제도의 효과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서 다른 시도보다 4,660건에 달하는 특별자치권을 부여받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좀 엄중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오늘은 제가 그동안 특별법 제정에도 참여했고 또 나름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운영을 지켜본 연구자로서 통계 자료, 기존의 연구들을 참고해서 제 나름대로 한마디로 평가하면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그 얘기는 앞으로 나머지 채워야 될 개혁의 과제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는 않겠습니다.
인구 증가율 면이나 지역 내 총생산, 또 외국인 직접 투자액, 방문한 관광객 수, 지방세 징세액, 또 지방재정 자립도 등과 같이 제주도의 특별히 경제적인 능력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하는 것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악화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 범죄 발생 건수, 교통사고율, 또 토지 가격 상승, 난개발, 자연녹지와 경관의 훼손, 지하수 고갈, 해수 오염, 또 돈 만능주의, 또 제주도의 정체성 약화,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1960년대에 미국의 맨포스라고 하는 루이스 맨포스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을 보면은 미국의 건국자들이 전 세계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온 헌법을 이렇게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역사를 보니까 미국이 많은 문제가 있더라. 한 60만에서 70만 명이 죽는 내란까지 치르고 노예제도 또 그 밖에 인종 문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분에 의하면 미국의 그 뉴잉글랜드 지역의 풀뿌리 자치, 타운미팅 민주주의를 헌법에 연방헌법과 주헌법에 제대로 도입하지 못한 것이 미국 정치사의 큰 오점이 됐다. 큰 실수였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라고 볼 수 있는 한나 아렌트는 이 맨포드의 이런 지적에 공감하면서 뉴잉글랜드에서 발전했던 이 풀뿌리 자치야말로 미국이 잃어버린 보석이었다. 로스트, 잃어버린 보석이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풀뿌리 자치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잃어버린 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다른 걸 탓하기 전에 저는 오늘 제도적인 측면에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도적으로 아직 지방 분권이 덜 돼 있다 하는 측면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는 주민들의 참여가 후퇴했다, 빠졌다. 이것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개혁의 과제가 뭐냐? 읍면동 주민자치제도를 세워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럼 비숍 여사가 구한말에 우리 한국에 한 4차례 방문을 해가지고 관찰한 기록서가 있습니다.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인데 이분이 구한말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와서 한국을 봤더니 정말 한국 사람들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관료들의 부패와 권위주의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책에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시베리아에 한국 이민자들이 사는 곳을 가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가보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보던 한국인들의 비참한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윤택한 삶을 살고 있더라. 이국 땅에서 난민들이 윤택한 삶을 살고 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분이 한마디로 좋은 자치에 있다. 좋은 촌락자치, 풀뿌리자치에 있다. 자, 이런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한번 그 책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과연 이 시베리아 한인 촌락자치의 교훈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교훈이 뭔가 하는 것을 여기 6페이지에 제가 좀 써놨습니다. 여기 4가지로, 5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베리아 한인 촌락자치는 이민자들의 불안한 삶 속에서도 생존의 공경에 처해서도 협소한 자유 공간이 허용되면은 자치를 하려고 하고 또 자치를 할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은 자치하는 존재다. 여러분, 인간은 경제적 인간이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얘기하는데 저는 자치하는 인간이다. 두 번째 교훈은 시베리아 한인 촌락자치는 인종론이나 문화결정론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식민지배하면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 설 수 없는 나라들이다. 서로 모이면 싸우고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라 우리가 식민지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엉터리다 하는 것을 보여준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한민족이었는데 오히려 이국 땅에서 약간의 자유가 주어지니까 촌락자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 사람들은 자치할 만한 역량도 없고 문화도 없다라고 하는 이 엉터리 이 주장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세 번째는 이 촌락자치는 과세자치권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지방자치 한다고 30년 이렇게 또 해봤지만 아직도 지방의 과세자치권은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가 낼 세금을 정하고 그것을 어디에 쓰는지 용의주도하게 관찰하고 통제하고 그러면서 자치 정신은 생기게 돼 있는데 그 짧은 기간이지만 시베리아에서 난민들이 촌락자치를 통해서 이루었던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넷째는 풀뿌리 자치의 생명력이 이 상위 정부의 포용성에 달려 있다를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그 시베리아에서 그렇게 반짝하는 자치가 촌락자치가 있었는데 그게 계속되지 못하는 거죠. 상위 정부들이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둥우리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이 제주도에서도 풀뿌리 자치를 제대로 발전시키려면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려면 풀뿌리 자치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 그 후에 제주특별자치 전체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그걸 뒷받침하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 촌락자치를 하게 되면 시민들의 덕성이 함양되고 경제적 번영도 가져온다. 이거 굉장히 비약하는 것 같지만 그런 역사적인 증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마티아 센 같은 사람이 자유로서의 발전에서 한 그 선언도 사실은 이 시베리아의 촌락자치의 교훈을 일원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가 제주도에서 읍면동 자치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주도 도민 한 분 한 분이 좀 이 중요성을 알아야
어렵지만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하지 않겠는가. 제도만 덩그러니 뭐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이다. 전체주의 폭정을 막는 백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풀뿌리 자치다.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이걸 막고 극복해내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풀뿌리 자체에서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정신의 열악. 우리 인간이 자유정신이 있을 때에 시민의식, 공공정신이 이렇게 시민의 미덕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풀뿌리 자체다. 그런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대사상가들이 또 경험과학적으로 밝혀졌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기 좀 적었고요. 특별히 뉴 잉글랜드, 전 세계에서 지금 현존하는 풀뿌리 자치 중에 두 군데를 들어라 하면은 아직도 뉴 잉글랜드 지역,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역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의 꼬뮌 자치를 들 수가 있는데, 이 두 지역 모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다른 어떤 면에서 봐도 두각을 나타냅니다. 번영하고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사회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통계나 증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 효과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요 자료가 있으니까 집에 가서는 꼭 좀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오늘 제가 스위스 꼬뮌 자치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스위스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의 규모는 G20의 한 19위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인구는 850만 정도 되지만은 1인당 GDP는 8만 4천 불이 돼서 우리나라의 거의 3배 가까운 소득을 올리는 나라고, 거의 모든 지표에서 세계 최고를 달립니다. 행복도나. 저는 제주도가 그런 모습을 닮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세계를 선도해야 된다. 그런 꿈을 여러분이 좀 가져주시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읍면동을 정말 자치의 요람으로 만드는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스위스 꼬뮌 자치는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첨단의 사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꼬뮌 자치는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 표준으로 삼을 만한 모범 사례다. 최고의 모범 사례다. 자, 우리가 과학기술도 최고의 첨단의 기술을 따라가야 이제 세계 선도를 하듯이 이 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보통 제도 벤치마킹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OECD의 중간, 그 전 세계의 중간 정도 있는 거 가지고서 가려고 그래요. 이거 바보 같은 일.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선진국에 왔습니다.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데, 이제는 가장 잘한다고 하는 이런 스위스 꼬뮌 자치로부터 배워서 제주도를 읍면동 설계를 해야 되겠다. 여기 12페이지 보시면 읍면동보다 작은 스위스 꼬뮌, 제가 이 규모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읍면동을 어떤 규모로 할 것이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나라 읍면동의 평균 인구가 14,800명인데
스위스 꼬미는 한 4,0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꼬면들을 가지고 스위스가 엄청난 이런 번영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통계들이 쭉 제가 좀 자세한 내용을 써놨습니다. 스위스 번영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로버트 네프 박사의 제가 깊이 공감하는데,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과세권을 갖는 경쟁력 있는 꼬면의 활약에 있다. 제주도의 번영의 기초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느냐? 읍면동, 과세권을 갖는 읍면동의 경쟁력, 거기서부터 제주도의 번영이 시작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스위스 과세권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금액, 사실은 핵심은 소득세, 부유세 이런 겁니다. 소비세와 서비스세보다도 사실은 세금의 핵심은 소득세, 부유세인데, 여기 보시면 스위스는 제도가 연방, 캔톤, 꼬뮌이 이렇게, 오히려 캔톤과 꼬뮌이 세금이 더 많잖아요. 세목이 더 많죠. 이게 스위스의 특징입니다. 대략적으로 말해서 3분에서 나눠갔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세가 있죠. 지방세가 있는데 과세권이 전혀 없는 지방세입니다. 사실은 과세권 없는 거는 지방은 단순히 징수해서 쓰는 데만 몰두하기 때문에 그 지방세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 스위스에서는 과세권을 갖는 지방세다. 본질적으로 다르죠. 우리가 한꺼번에 스위스를 따라가기는 어렵지만 출발을 해야 된다. 제주도부터 시작하자.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꼬면이 어떤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 첫째는 주민총회를 운영한다. 스위스에서는 꼬면이 지금 2172개인데 그 중에 5분의 4가 주민총회를 가지고 있고 의회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건데요. 사실은 의회를 왜 만드느냐? 부득이 규모가 커서 주민이 직접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표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결정을 하고, 그러나 의회가 있더라도 아주 중요한 결정은 주인이 결정한다. 주민이 참여하는 길을 활짝 열어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위스의 꼬면 의회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감사위원회를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걸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스위스를 연구하다 보니까 스위스 연구자들한테서 이제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그 의회가 주민의 대표로 뽑히면은 대개 의회는 스위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대개 정당들끼리 서로 당리 당략에 의해서 의회를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의 이익보다는 당리 당략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심지어는 타 당이 실수를 해야, 특히 집권당이 실수를 해야 차기의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아예 실패를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인간이 사는 사회의 특징입니다. 지금도 대통령 선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실수를 유도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캐내서 그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치느냐, 그래야 기회가 생긴다. 이게 중앙정치만이 아니라 지방의회도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감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스위스는 거의 다 감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의회와는 달리
정당 소속이 아닌 사람들로 감사위원회를 하는데, 이 감사위원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사후적으로 감사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정책 제안도 하고 평가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상당히 광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제주도에서도 이 회계감사위원회 같은 거를 의회에서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꼬민 행정위원회인데, 스위스는요, 연방정부서부터 캔톤정부, 꼬민정부가 모두가 다 한 사람의 수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소위 동료제 집행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갖는 장점이 있죠. 이게 로마의 그 전통인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임페리얼, 굉장히 제왕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이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도 대단히 이게 선진된 제도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서 한번 이 풀뿌리 자치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보자. 이게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저는 제주도가 이제 그렇게 가야지 우리 대한민국이 뒤따라가고, 그래서 중앙정치까지 바꾸는 진원지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 읍면동 정책과 제주 읍면동 주민자치 구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역대 읍면동 정책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요. 그래도 이 세종시는 이춘희 시장 체제가 들어서서 제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했더니 우리 시장님이 그래도 상당히 현 시스템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미흡하지만 나름대로는 혁신 사례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고,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걸 도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시장님도 굉장히 놀라움과 함께 보람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런 단계에서 넘어가가지고 한 단계 더 점프를 해 가는 것이 제주 읍면동 주민자치 제도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제가 구체적인 설계 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 구상을 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읍면동 자치구역을 정할 때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구역을 결정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자, 이것은 LA 지역에서도 그런 식으로 했고, 사실은 이 자치라고 하는 거는요, 중앙정부나 또는 전문가들이 정해주기보다는 전문가들이 아이디어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자치구역을 정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게 좋겠다. 저는 한 두 가지 대안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43개 읍면동을 존중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안을 주민투표에 붙여 확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방안은 이게 좀 많다고 하면은 20-30개 정도로 자치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농촌적 성격을 띠는 읍면동은 가급적이면 살려주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조금 대동화하는 방안을 좀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좋겠다. 두 번째는 읍면동의 정부 형태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1만 2천 명이라고 했는데 1만 5천 명이도 좋고 1만 명으로 해도 좋은데요. 작은 읍면동에서는 주민총회가 입법기관이고, 그 다음에 직선 행정위원을 한 3명에서 5명 정도 뽑고, 그 다음에 사무총장을 두고
그리고 직선 재정감사위원회를 한 7명 정도로 구성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조금 규모가 큰 읍면동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대표 주민총회를 만들자. 이 대표 주민총회는 예를 들면 마을들에서마다 일정 기준에 따라서 이제 대표들을 하는 겁니다. 뽑는 겁니다. 그 마을 대표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총회를 열고 아주 중요한 결정의 경우에는 주민들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되 엔간한 결정은 사실상의 의회적 성격을 띄어서 대표 주민총회에서 결정을 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는 제가 사실은 뉴 잉글랜드에서 벤치마킹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직선 행정위원, 사무총장, 사무장이 아니고 사무총장입니다. 그 다음에 직선 재정감사위원회 7인을 둔다. 자, 그 다음에 행정위원을 3명에서 5명 정도 위원으로 하고 이 사람들은 중요 부서의 장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결정은 동료제로, 그러니까 3명에서 한 5명 정도가 모든 걸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단 1년씩 다수 득표자 순으로 읍면 동장을 맡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출직 공무원을 두는 경우에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분들에게 지금까지 생각하면 읍면동장 하면은 돈 줘야 되고 의원 하면은 또 지금 다른 시도 이제 시군구처럼 다 봉급 줘야 된다라고 하면 아마 제주도에서 도입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절대 사실은 명예공직제를 원칙으로 해서 시간제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전일제로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소정의 보수를 받도록 그렇게 해야지. 다른 시도에서 다 읍면동 기초자치단체 의원들한테 봉급 주는데 우리는 안 주냐. 또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리품 나눠주듯이 해주고 싶을 겁니다. 이거 그렇게 되면 읍면동 만들자고 못할 겁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나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담이 있어요. 이거 극복해내야 됩니다. 명예공직제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읍면동 사무, 이건 제가 점차적으로 고유 사무를 늘리고 위임 사무를 적절히 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읍면동의 과세권 없는 지방정부는 지방정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과세권을 꼭 갖도록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읍면동별로 이제 또 재정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조정해주기 위해서 중앙정부나 제주도로부터의 이 보조금, 교부금 제도를 좀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게 주가 돼서는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처럼 해서는 안 되고 요거는 재정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고 보조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예외적으로 재정 균형화를 도모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도시지역이나 형편이 좋은 지역과 나쁜 지역 이 기준을 정해서 읍면동 간에도 서로 이렇게 균형화하고 도울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이런 협력 재정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읍면동의 직접민주제, 그러니까 여기서 주민 발의제라든지 또 주민 투표제 같은 거, 주민총회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편투표라든지 또는 전자투표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문화된 제주도의 재정주민 투표제도를 실효성 있게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읍면동부터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읍면동 간의 협력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합동주민총회, 합동대표주민총회 또는 합동주민투표제도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읍면동의 정당 정치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막기는 어렵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좀 지나친 이 정당 정치, 이 파당 정치가 읍면동까지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특별히 재정감사위원회를 두고 재정감사위원회의 위원들은 정당 소속이 아닌 사람들을 뽑는 것이 좋겠다. 스위스처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읍면동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를 만들려면 헌법에 의해서 그걸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그렇다면 하나의 자선책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재정감사위원회 한 7명씩 뽑고 그 사람들을 봉급 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의회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헌법 바꾸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그 다음에 지역 내에 사는 그 직원들 또는 외국인들한테 준주민 자격을 주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하나 제안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때 법무부의 직원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자. 스위스처럼 제주도에 한 5년, 10년, 적어도 스위스는 한 10년 넘은 사람들에게 주민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세금도 잘 내고 청소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저 사람은 스위스 멤버십을 가질 만하다. 그러면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제주도 읍면동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산다고 하면 한 10년 정도 지켜본 다음에 저 사람은 정말 제주도 도민으로서 자격이 있다. 그러면 주민 투표로 결정해주고 그 결정한 것을 제주도와 중앙정부의 귀화 신청서와 함께 내주면은 자동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국적을 주는 방식으로 바꾸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데 한번 제주도에서 시작하자. 그 다음에 마을회의 등의 유기적인 결합, 주민투표의 주민투표제도 설계, 주민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이걸 또 도지사 되는 분이 너무 지나치게 또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지나치게 관여하게 되면요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대로 제도가 만들어지려면 이해관계를 떠난 분들이 주도하고 또 주민들이 주도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 제가 너무 이상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나아가는 길이고 제주도가 이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갖고 맺은 말을 하겠습니다. 헌법 몇 개 규정을 바꿔야 되고 특별법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좀 미흡한 게 있어서 제가 지적한 것들은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성호 교수님, 제주도에 대한 각별한 애정, 상당히 깊이 있는 어떤 그 탐구 속에서 이제 많은 이제 이슈, 논쟁이 될 만한 어떤 그 논쟁점들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 20년 가까이 진행된 제주국제자유주민 전략, 그 다음에 한 15년 된 특별자치도, 그 과정에서 뭐 의미 있는 성과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뿔뿔이 자치에 있어서 어떤 부정적인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어쨌든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 대한민국의 지방 분권을 위해서도 뿔뿔이 민주주의가 구현돼야 되는데 제주도가 적지다. 뭐 그 근거로 제시됐던 것들은 어쨌든 시베리아에서 어떤 그 집단 농장 활동에서 한민족은
자치의 DNA가 있다, 강력한. 제주도의 역사를 보더라도 1945년 그 해방 직후에 인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인민위원회가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됐던 게 제주도가 아닌가. 그렇게 봤을 때 안성호 교수님이 지적했던 어떤 자치의 DNA는 뭐 적극 공감이 가고요. 어떻든 당이론적인 측면에서 자치권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단순히 자치권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총회라든가 직접 민주주의를 바탕에 둔 주민자치, 그에 따른 다양한 정부 형태, 뭐 이제 워낙 또 이 관련된 어떤 주장들이 세부적이다 보니까 약간의 뭐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현실성하고 현실적 과제, 이 과제들을 다 관찰하려면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 제도적 어떤 정비, 그리고 주민 수용 등등 난제가 만만치 않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수님 얘기가 결론이라기보다는 제주 사회가 이런 것을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어떤 화두를 던진 것이 아니냐. 특히 여러 가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경계의 문제 같은 경우, 정부형 형태 같은 것들도 사실은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화두를 이렇게 던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토론자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지역사회가 향후 뿔뿔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어떤 좋은 어떤 그 재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토론자로 이경용 특별자치도 의회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경용입니다. 안성호 우리 박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위원장님이시구나. 위원장님의 어떤 그 주제 발표를 들으면서 내 머리가 좀 혼돈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 동의할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제주도에 있으면서 사실상 그 도의회가 갖고 있는 한계점들도 많이 드러났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제대로 바꾸긴 바꿔야 된다라는 도민들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안성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도지사, 그다음에 국회의원, 그러니까 제주도를 이끌어 가시는 정치적 최종 높은 뒤에 있는 지도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서 하나도 안 되더라. 제가 기초자치 부활이라든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약 7년 동안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될 것 같다고 말은 해놓고 도민이 원하면 해주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안 되더라. 말만 도민이 원하면 도민이 대다수가 이제 그 여론상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해야 된다, 더 많은 공론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면서 결국은 자기 사람 심게 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정치 체제를 구현하더라.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상위 정부의 포용성이라고 시베리아 한인 촌락자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제 기초자치 부활이라든가 그 우리 주민이 직접 뽑는 그 직선제를 위해서 국회를 방문해서 행안부 담당자와 만났는데 기본적으로 이분들도 포용성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앙집권화를 중앙정부라든가 중앙에 있는 관료들은 이 중앙집권화에 관심이 많지. 그 말로는 이제 대통령이 분산을 요구했다, 행정력의 분산이라든가 분권화를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게 없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또 다른 그 요구를 이렇게 하면서 아직도 권위주의 사고에 매몰되어 있더라. 이런 부분에서 아주 좋은 지적이고요. 또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스위스 국민의 자치권을 말씀드렸고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 첨단의 또 최고의 모범 사례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지금의 어떤 현실 정치가들은 상당히 우려된다, 걱정된다, 해보지도 않은 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도민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안 해봤지 않습니까? 안 해봤지만 기본적으로 현실 정치 현대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자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우리 특별자치도가 그것을 해야 되고, 다만 이제 이게 하려 그러면 특별자치도의 그 지방자치 형태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우리 자꾸 헌법에다 얘기하는데
특별법의 근거 조항을 제주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서도 말들이 많고 기능 강화하자는 축도 있고 상당히 활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안성호 위원장님은 아예 틀 자체를 한번 바꿔보자는 의미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저도 도의회에 있으면서 늘 저는 야당입니다만 여야를 떠나서 할 말은 해야 되는 입장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솔직히 말하면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의 기본 입장을 추정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 공천에서 배제돼 버리고 탈락돼 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광역기원도 당적 없는 제도를 제가 늘 주장해 왔습니다만은 저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고 기초자치 부활 풀뿌리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정당 정치를 과감히 배제하는 그런 노력과 시도가 있어야 된다. 제주도만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주도만의 특별한 그런 것은 아직까지도 없더라. 결국 중앙정부, 중앙정치인이 결국 모든 걸 좌우하더라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결론드리면서 아주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이용용 지적은 기본적으로 나선 교수님이 어떤 주제밖에 맥락과 일관되게 반영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보다 좀 근본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게 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도에서 의정 활동하면서 많은 주장을 했으나 그다음에 정당 정치의 폐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정치 리더십 이해관계 때문에 많이 좌절이 되었다. 그러면서 어떤 안성호 교수님의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우리가 참 숙고해볼 수가 있다라는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상걸 자치분권위원회 담당자님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상걸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발제나 인사말 하실 때 보면 정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말 엄청난 애착과 또 중요성에 대한 그런 인식 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통찰력 이런 것들을 곁에서 보면서 늘 존경스러운 눈으로 배워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발제자로 모시게 돼서 제가 되게 감히 이렇게 토론하는 것 자체가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걸 이렇게 쭉 들으면서 일단 서론 부분에서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했던 미국 민주주의가 절반의 성공에 그쳤는데 그 이유가 이 타운홀의 직접 민주주의의 정치적 의의를 간과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 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도 여러 성과가 있지만 절반의 성공에 그쳤고 그 이유 역시 기초자치를 함께 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분석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서 참 탁견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제시하신 제주 읍면동 주민자치 구상에 대한 여러 가지 몇 가지 구상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약간 이해가 덜 되고 좀 의문점 또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면 이제 입법기관에 관한 문제인데 제주 읍면동 자치의 입법기관을 이제 주민총회로 이렇게 설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민총회 또는 인구가 많은 데는 대표 주민총회 이렇게 하셨는데 이 주민의 대표 기관은 어쨌든 의회로 현재 한국 지방자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풀뿌리 기초단체에도 지방의회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조금 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스위스 꼬민 같은 경우도 인구가 많은 데는 꼬민 의회가 있었더라고요. 발제문에 보니까 인구가 적은 데는 주민총회로 했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지방 의원들이 책임감 있게 지역의 문제를 협의하고 또 중요한 현안들은 주민총회에 붙이기도 하고 뭐 이런 구조가 좀 더 안정된 그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대표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보면 기관 구성 다양화라는 조항이 새롭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지방자치 정부 형태가 기관 대립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에는 기관 통합형 또는 위원회형 뭐 이런 다양한 그 정부 형태를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그걸 적용할 때가 됐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읍면동 주민자치를 한다면 이런 그 지방의회 기관 통합형을 한번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그 읍면동도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아까 위원장께서 발제문에 제시하신 행정위원회나 감사위원회의 3 내지 뭐 7인 정도의 이런 위원들 말씀하셨는데 적절한 인원의 대표자를 뽑아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그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동장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전문 행정관을 개방형으로 모셔서 행정을 맡길 수도 있고 어쨌든 책임은 의회가 그 동행정에 대한 자치행정을 책임지는 그 숫자들은 여러 가지 더 고려를 해야겠지만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나 또는 조금 더 안정감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가지고 읍면동에 지방의회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을 만들고 시행령에 보다 더 상세하게 만들고 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조례를 통해서 이런 실시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주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고 내년 1월 13일이면 지방자치법이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제주특별위원회, 제주재정특별위원회나 이런 데서 좀 더 정밀하게 협의하고 제주도의회에서 좀 더 논의해서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해 가고 또 우리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그런 안건들을 이렇게 의결해서 이렇게 제주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해서 한번 그 제주특별지방자치가 그야말로 특별한 만큼 자치경찰제도 제주는 이원화 모델로 하고 있고 전국 일원화로 가 있지만 이런 특별한 지방자치를 하는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지역인 만큼 읍면동 자치도 한번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상걸 원장관님께서 서울에서 오셔가지고 제주도의 어떤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한 어떤 충전이 많아서 조금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핵심은 아마 기본적으로 안성 교수님의 발표 기준을 고민하되 그 주민총회, 직접민주주의하고 대의민주주의의 적절한 조화는 조금 더 다양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나마 다행히 이번에 그 지방자치법 관련 그 개정안에서 지방 구성이 다양한 분들이 활용되기 때문에 제주도가 좀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참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강주영 교수님께 말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주영입니다. 우선 오늘 저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근데 또 한편 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저를 포함한 젊은 연구자들이 뭐 발표하면 전부 PPT로 해가지고 설명을 안 들으면 문맥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원장님께서는 이렇게 논문으로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공부하면서 그냥 토론 준비가 아니라 그냥 제가 공부가 됐습니다. 매우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또 하나 감사드리는 것은 보통 저도 이제 행정법을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행정법 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방자치 하면 무조건 가는 겁니다. 아주 그냥 맹목적으로 거의 추종하는 입장인데 오늘 사실 내용에는 뭐 스위스 커뮤니 그다음에 시베리아 이야기 해주시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그 왜 우리한테 중요한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제시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좀 요즘 젊은 세대가 표현하는 말로 이제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우 유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토론으로 들어가자면요.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제도적으로 보면은 헌법 개정에 대한 다수의 시도가 있었지만 이게 이제 실패하고 지금 형태로 계속 유지되면서 본질상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만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제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6년도에 제주특별법 제정 시행되면서 우리 제주도는 조금 이렇게 양적으로 이렇게 좀 나아졌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도 본질상 내용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특례가 좀 이렇게 양적으로 많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여전히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논문을 읽으면서 이제 스위스 예를 보면서 굉장히 저도 이렇게 되면 굉장히 적어도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거의 그냥 이상적 상태가 아닌가 할 정도로 가슴이 좀 이렇게 뜨거워졌는데, 근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한 데도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는 제도적으로 조금 이렇게 본다면 지방자치라는 제도를 우리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우리의 지향점은 조금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이른바 이제 단체 자치가 강화되는 상황으로 많이 가고 이제 주민 자치의 성격은 매우 같은 지방자치인데 단체 자치의 성격이 강하다는 건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인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자격권을 강화하는 것을 이게 집행기관이 권한이 강화된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중앙에 올라가면은 아까 이제 이경영 의원님께서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중앙에도 보면은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 물론 이제 그분들은 약간 지방에 대한 불신의 눈빛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분권화의 의미를 국가사무처리 권한을 그냥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상황이면은 저희특별자치도 출범의 역사성이라든지 저희특별법 전부 개정이라든지 사무가 포괄적으로 이양된다든지 저희특별자치도가 헌법적인 지위를 가진다든지 이런 제도적 이벤트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도민들한테 물어보면은 저희특별법 제주 특별자치 무사 이럽니다.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역 주민과 도민과 유리되고 괴리되어 있는 특별자치 자치분권 이거는 사실 죄송하지만 공무원들의 잔치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건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적 요소가 없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본류는 단체자치다. 단체. 무슨 말씀이냐.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자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 이게 개별 주민들 단위까지 이게 침투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듭니다. 또 하나 이제 교수님께서 주신 굉장히 재미있는 예가 이제 스위스 코민 사실 저희들은 이제 독일 쪽은 공부를 하는데 스위스 쪽은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코민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저도 감동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이제 안성호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이제 중소도시에도 세계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기업밀도 세계 1위 기업 강국이다. 그래서 스위스 코민의 성공 기반은 막강한 과세권 보유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도 지방세목 도입권 또는 지방세 청설권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국세를 지방세로 예컨대 제일특별자치도세로 이양한다 하더라도 이게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큰 덩어리의 이제 세금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지방세로 이양하더라도 서울은 좋은데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좋은데 대기업이 없는 제주의 경우에는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으니까 왜 과세 기반이 약하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기계적이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형식적인 과세권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지방세목 도입 참석권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재정적으로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읍면동이 예를 들어서 이제 헌법적인 수준에서 아니면 법률적 수준에서 이제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읍면동이 예를 들어 과세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세목 도입 아니면 세목 창설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조세 부담을 싫어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까운 공동체의 경우에는 세금 걷지 말자, 세금 줄이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근데 이제 상위 기관에 대한 재정적 의존성을 키우는 거 아니냐.
죄송하지만 재정적 결탁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필요한 세수가 확보되지 못하는 수가 있다는 그런 좀 만화적인 상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우리처럼 이제 단일 국가입니다. 어떤 분은 단방 국가라고도 표현하는데 이제 단일 국가 체계에서 프랑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세목 창설권, 과세권 이렇게 안 주고요. 근데 재정 지출권에 대한 권한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게 이제 지방교부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다들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 지방교부세 비율이 우리 저희특별법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법정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탄력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좀 모자란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진 의원님 저를 아주 보시는데 조금만 더 하면 우리의 읍면동에 대한 자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거 다 생략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이 부분은 좀 전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게 읍면동 자치가 만약에 실현된다 그러면 사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정해져야 됩니다. 법인. 근데 법인이 된다는 말은 법인이 돼야 됩니다. 법인이 돼야지 자기 결정권을 가지거든요. 사람처럼 이렇게 권리 의무 주체가 됩니다. 다만 법인이 되면은 공법상 법인이 가지는 모든 규제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규제. 그러니까 법인이면 이제 법인을 전제로 한, 근데 건설법 모든 규제를 다 받게 되는데 오히려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이게 법적 규율을 다 받게 되면은 탄력성을 좀 잃지 않을까. 이게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읍면동 자치단체가 좀 이렇게 탄력성을 가지고 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탄력성을 못 가지고 관료화되고 경직화되지 않을까. 왜? 어쩔 수 없습니다. 제도적인 모든 규율을 다 받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현행지방자치법하고는 좀 양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행지방자치법은 시군구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기초자치단체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이제 혁파하려면, 극복하려면 제주특별법에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모든 규정을 다 망라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국가법령에 있는 대부분의 그 규정들이 제주특별법의 특례로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입법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굉장히 쉽지 않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세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지방세 체계가 육지부하고 저희특별자치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이걸 기재부하고 안행부는 극도로 힘들어하는 게 일부 양제 체제거든요. 이게 하나의 국가에서 조세 체계가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3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자. 절대 그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할 것 같으면 매우 면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필요가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사실은 안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우리는 계속적으로 중앙집권적 국가의 전통을 가지고 지방자치를 해도 지방자치 자체도 획일적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지방자치, 분권, 주민자치를 실현하려면 저는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전면적으로 이게 시행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은 약간의 이제 지역적 특별 행정 체계를 도입해서 시범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순화적 단계를 거쳐서 모디파이해서 그 다음에 전체 우리 도로 좀 가져오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겠냐 생각을 들고요. 별 내용도 없는데 시간을 너무 길게 써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강재현 교수님 얘기는 상당히 내용이 중요하고 깊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별자치도의 문제를 정확히 자치권 강화라는 것이 도민과 계획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주셨고요. 그리고 생업 분야에 대해서 권위 있는 학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세 정책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법인계 문제, 법인계가 갖고 있는 책임 문제 등등 해서 우리 안성호 교수님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기조는 동의하나 제도적인 어떤 그 집행 과정에서 실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난제가 많을 것이다라는 어떤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 고맙고요. 우리 강재명 제주일보 국장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일보에서 일하고 있는 강재명 기자입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제 지위를 굉장히 높여주셨는데 국장은 아니고 지금 저 정치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치부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부가 우리 특별자치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도청에서 저를 이렇게 섭외를 하신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분권 이런 전문적인 내용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고 좀 배우는 자세로 그리고 이 좋은 대안들을 좀 듣고 그리고
아주 좀 좋은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제가 그 취재 현장에서 좀 느끼는 그 좀 현실적인 얘기, 그거를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안성훈 위원장님 그 발제 이렇게 하신 것 중에 그 15년 선거가 절반의 선거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동의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특별자치도 출범시키면서 그 시군구를 폐지한 것이 그 제주특별자치도 발목을 잡는 중대한 실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좀 공감을 합니다. 그 저희가 그 취재를 현장에 저도 한 20년이 좀 넘었는데 처음 그 출입한 데가 그 남군청이었습니다. 남군청 중에서도 성산, 표선, 남원에서 남군청의 동쪽만 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읍면에 대한 취재를 굉장히 강화할 텐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읍면 취재 기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군청에마다 시청, 제주시청, 아니 제주시청, 그 서귀포시청만 지금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그 서귀포시청 출입할 때인데 2006년 때가, 근데 2006년 7월 달에 그 특별자치도 출범을 할 때 그 남군청과 서귀포시청을 출입을 하면서 그때 기초의회를 보면서 솔직히 이 정도 수준의 그 의회라면 굳이 있을 필요 있나라는 그 정도로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뭐 지금 좀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 기초자치단체를 두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자치 분권이라든가 자치 역량을 좀 강화하는 게 낫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우리 제도 전체적으로는 이 기초자치단체라든가 이런 자치 분권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제가 그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지금 대선 기간이라서 과거 그 역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그 선거 공보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특별자치도라는 그 언급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만약에 좀 넘긴다 치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당시에 그때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인 지위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때 근데 뭐 특별자치도 한 10년이 넘었는데도 별로 이렇게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그런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좀 이양되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뭐 이런 지적들도 많아서 차라리 헌법의 특별자치도의 그런 부분들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지금 대선 관련 첫 번째 공약이 제주 특별자치도의 제주도 완성의 첫 번째 공약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저희가 신문에 나왔던 걸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에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어떤 표현을 했냐면 어떤 공약을 제시했냐면 국가 사무는 넘어왔는데 처리할 예산은 없고 주민 참여의 통로가 없다면 반쪽 분권 방권자치다. 그리고 제주도가 자치 입법권, 재정권, 자치분권 시범도시로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겠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조속히 추진하고 제주도 면세특례 제도를 확대하겠다. 시장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에 대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자치 조직권 특례 규정을 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국세, 지방세 이양, 그리고 뭐 자치 조직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공약을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 지금 뭐 실현된 게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앞에서 말씀드린 걸 그냥 마무리 좀 짓는다면, 그러니까 오늘 안성훈 위원장님이라든가 우리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은 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좋은 대안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과연 현실로 될 것이냐? 5년 후에 우리가 이런 토론회를 다시 만든다면, 다시 개최한다면 오늘 같은 똑같은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서 이 풀뿌리 민주주의, 그러니까 풀뿌리 자치가 진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단 정부가 이 정치권의 의지, 아까
이경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포용성, 그러니까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이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 차원에서도 굉장히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공화에서는 제주도 지방자치 어떤 권한이라든가 역할에 대한 비전에서 상당히 화려한 얘기를 했는데 내용적으로 현실성이 좀 현실화된 게 없지 않냐라는 어떤 문제제기였고요. 그 다음에 어떻든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있으나 사실 정서적으로 잘 안 받아들이는 게 의회 의원들이 행태가 좀 사실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사람의 문제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는 어떻든 기초자치한테는 부활돼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박예순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시민단체에 있습니다. 박예순이라고 합니다. 2005년 7월에 그 주민투표법이 시행된 이후, 그 정부 수립 이후에 이제 최초로 그 주민투표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을 폐지하는 행정 계층구조 개편 주민투표에서 그 제주도민들은 57% 정도의 지지율로 혁신안, 그 당시에 도지사께서 이름을 잘 지었죠. 혁신안이라는 시군 폐지안에 대해서 찬성을 던지셨어요. 그때 주로 나온 말은 땅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북군 쪽 분들이 제주시가 되니까 이름이 바뀌고 남군이 서귀포시가 되니까 그래서 혁신안 찬성했습니다. 제가 있는 단체는 제주주민자치연대가 그 당시에 점진안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저희가 시군 폐지 반대 운동의 대표 단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군 폐지할 때 얘기했던 게 뭐 중복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려고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발의 효율성.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광역체제가 유리한 그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군이 없어야 그게 유리했던 거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던데 법인격이 있으면 규제가 많다. 그럼 규제를 완화해주기 위해서는 약간의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15년 동안 특별자치도 시행해보니까 행정의 효율성이 생긴 건 아니고 행정 서비스의 질이 하락했죠. 모든 게 도로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민단체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맨날 왜 니네는 맨날 반대만 하냐 보면 도청하면서 맨날 집회하고 기자회견하고 1인 시위하고 난리도 아니더라.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도청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가도 뭐가 없으니까요. 제왕적 도지사 말씀하시는데 집중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보면 15년 동안 어쨌든 시행을 해봤으니까 이제 와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되는데 그 안성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읍면동 자치 이거 다 찬성합니다. 어쨌든 풀뿌리 그 민주주의 자체를 주민이 주도적으로 하겠다는데 거기 반대할 이유는 없죠. 근데 참 보면 어떤 것들이 좀 생각이 되냐면 읍면동의 자치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다 주시겠다고 하는데 시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시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게 괜찮은가? 그리고 또 두 번째 아까 또 말씀하시던데 주민 대표성 우리한테는 직선으로 뽑은 도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 대표성을 담보할 것인가라는 게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 교수님도 본인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정말 제주도에 있는 이상적인 대안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투표로 시군을 폐지했으니까 이제 15년 됐으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기초자치권 부활이 답일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15년 동안 계속 선거 때마다 얘기하고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제는 정말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정말 행정이 나서서 이제는 주민투표에서 도민들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니네 기초자치권 맨날 자치 실험도로 희한한 실험만 하지 말고 시군이 폐지된 걸 다시 살리는 거는 과거로 회귀하는 거니까 절대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럼 실험적으로 혹시나 시군을 다시 부활하는 기초자치권 부활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가? 그건 정말 중앙정치권의 의지인가?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사실은 정말 그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도 그거에 대한 주민투표를 해서 이제는 그걸 좀 그만 얘기를 할 때가 아닌가. 그게 정말 제주도에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박예순 대표님은 시민사회단체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집요하게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이제 핵심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도민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어떤 그 좀 결론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시간도 마무리되고 제가 질문 몇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저는 교수님께 딱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도 15년 전에 특별자치도 논의할 때 같이 하셨죠. 그런데 이제 왜 교수님이 지금 같은 아주 그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고 저는 한 개인이 우주라고 보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의사결정은 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서부터 보충성의 원리에서 민주주의가 작동돼야 되고 그러는데 왜 그때는 이 교수님이 이상적인 생각하고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디자인됐을까요? 네, 정말 좀 들어간 논문인데 이렇게 의미 있게 토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거꾸로 제가 좀 간단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3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진희정 교수님이 왜 그러면 그때 좀 제대로 도입하지 지금 와서 이렇게 됐느냐. 제가 사실 특위위원장을 했습니다. 특별법 만드는 특위위원장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특위위원장도 어쩔 수 없는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저와 몇 사람들은 특별히 시군자치 폐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내가 현직을 내려는 못하겠다고까지 막 그랬는데 그때 제주도에서 그분들도 다 제주도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갖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투표로 붙여서 주민들의 판단을 받자 했는데 결국에는 점진한 혁신한 그 네이밍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근데 어쨌든 혁신안 없애는 게 혁신안이 돼가지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개혁은 지금 우리 몇몇 개혁에 앞장서는 분들이 중요한데 진짜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이 제가 만약에 제주도 지사 된다면 저는 이거 해낼 겁니다, 정말. 근데 왜냐하면 그 권한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막강한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뽑아야 되는데 뽑으려면 그냥 뽑아지나요? 알아야 되고 또 주민들이 자치권 운동을, 자치의 중요성을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 도움 될까 해서 제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좀 공부했던 거 적어본 거예요.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수십 년 공부한 거에 일부를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박여순 대표님이 이상적이 아닌가 실현 가능성에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나라가 사실 이만큼 온다는 거,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누가 상상했겠어요?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 됐잖아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려면 그 희망의 근거와 이유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출발한다. 객관적으로 어디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 우리 마음만 잘 먹으면 되느냐? 이 지상에는 유토피아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존재합니다. 스위스에 존재하고요. 조금 약한 상태로 미국의 존재하고요. 또 북유럽 국가나 이 선진 국가들의 독일이나 이런데 기초자치단체 개마인대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이런 게 자치로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유토피아가 아니라 프라그마토피아다. 현실 가능한 이상향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강재병 부장님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이루어지려면요, 자치권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자치권 운동이 일어나려면 사람이 행동해야 되는데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언론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전문가들 데려다가 얘기하고 우리 기자님이 그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강지영 교수님이 이제 행정법 전문가로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법인격을 기초자치단체 주면은 자율권이 신장되는 측면도 있지만 규제 발목을 잡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행정법 전공하신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북유럽 국가에서 이 기초자치단체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 정책 중에 하나가 프리 꼬민제도가 있어요. 자유 꼬민제도. 그러니까 아예 발목을 싹 풀어주고 버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성과 이런 것들은 좀 엇갈린 평가가 있지만은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온 것을 경로 의존적인 생각만 하게 되면 도저히 해법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치라고 하는 건 뭐냐? 자치의 주인이 누구냐?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 동네에 사는 마을 주민들이 자치고 대한민국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바꿔 생각해 보자. 제가 시르나우 같이 갔었죠. 시르나우 갔을 때 그때 같이 갔나는 모르겠는데, 시르나우 거기에 사무총장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위에다가 주민, 그 다음에 공무원, 제일 밑에다가 누구 적었냐, 의원들하고 이런 그 칠판에다가 그렇게 적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책에서는 읽었던 얘기예요. 근데 그분의 생각 속에는 너무 자유롭게 나오는 거예요. 제일 위에 우리의 주인은 주민이다. 뭐 주인은 어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주민이 주인이다. 이런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걸어보지 않은 길을 한번 걸어서 제주도가 한번 선봉에 서자. 그래서 특별자치했던 게 아니냐. 우리 이상걸 담당관님도 이제 지방의회 말씀을 해주셨는데, 헌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중요합니다. 제가 직접민주제를 강조하는 사람인데, 스위스가 세계에서 가장 직접민주제가 많이 발전된 나라인데, 그 나라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준직접민주의 국가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의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 국가의 주인인 주민이 결정한다. 국민이 결정한다. 이게 스위스 방식인데, 스위스의 입법 과정에서 특히 이제 중앙정부나 캔톤 정부에서 보면은 1%에서 2%만 주민이 직접 정합니다. 나머지 98% 이상은 의회가 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의회가 정한 것이 문제가 있다. 또 의회가 정하려고 안 한다. 그럼 주민이 발의하고 결정권은 주민이 갖는다. 의회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의제를 직접민주제를 이렇게 강화하는 것은 대의제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대의제를 더 대의적으로 주민의 뜻에 부합하게 만드는 길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원래 입각해서도 대의제는 직접민주주의 보완이지 직접민주주의가 대의제의 보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생명의 본성이 적응과 진화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승호 교수님의 얘기는 저는 이상적일지 모르지만 저는 생명이 있는 말을 했다. 그 이상이라는 게 불가능한 영역의 이상이 아니고 우리가 찾아가야 될 이상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조건은 어쩌면 그런 이상을 찾아가는데 유리한 조건이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어떻든 민주주의에서 개개인의 어떤 자기의사결정권을 토대로 한 지방자치 국가민주주의,
그걸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안성호 교수님이 던지는 화두를 결론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새롭게 구상하는데 제안서 정도로 생각을 해서 지속적인 논의, 그리고 우리 뭐 강재병 교수님이나 우리 박연순 그 대표가 얘기했듯이 현실성을 고려한 그런 어떤 길을 찾아가는 노력이 각자에게 필요하지 않냐. 오늘의 결론을 이걸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